아니, 조비를 보는 눈이 미국하고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 말이죠. 네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실험적인 회사,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 한국이나 일본, 중동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파트너로 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같은 회사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요,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중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자국 언론이 다루는 제한된 정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비행 성공했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들이죠. 아,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의 투자자 커뮤니티는 훨씬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더 열심히 찾아본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비가 일본에서 부유식 착륙장, 그러니까 물에 뜨는 착륙장을 테스트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네. 이게 영어권 미디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죠. 와. 일본이나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1차 정보를 직접 찾아서 번역하고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막 토론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는 아직 컨셉 단계로 보이는 기술이 현지에서는 이미 실증 단계의 구체적인 뉴스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깊이 자체가 아예 다른 거군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자료는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초기 시절을 예로 듭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네. 당시에 미국 대중은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만드는 신기한 회사, 엔비디아를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인식할 때 맞아요, 그랬죠. 아시아, 특히 대만이나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미 반도체 공급망 구조나 기술적인 우위를 훨씬 더 깊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조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본 사람의 수가 해외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요. 정확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항공산업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진리일 텐데요. 맞습니다. 항공산업의 신뢰라는 건 결국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나는 걸 받는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보다 단 한 번의 공개 비행이 훨씬 강력하죠. 그렇죠. 조비에요. 두바이 에어쇼나 일본 오사카 엑스포 연계 비행처럼 해외 대중에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제 기체를 보여주고 비행 시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외딴 시험구역이나 공군 기지 안에서 극소수의 관계자에게만 비행을 공개하고 있죠. 그렇군요. 결국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못 봤고 해외 사람들은 본 거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마케팅의 차이를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규제가 먼저냐, 실증이 먼저냐의 차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은 FAA, 그러니까 미 연방항공청의 규제가 먼저 완벽하게 확립되어야 시장이 열리는 규제주도 시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두바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실제 비행을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실증주도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와,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술 도입 순서랑은 정반대네요. 보통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데 이건 오히려 해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본토의 규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초기 상용화 수요는 뉴욕이나 LA가 아니라 두바이나 오사카에서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상용화가 한 1, 2년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조비의 기업 가치 전체가 지연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한다. 근데 그래도 결국엔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나요? 두바이든 오사카든 도심 한가운데에 비행기 착륙장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그 엄청난 인프라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조비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 저도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뭔데요? 조비는 짓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 띄우는 거죠. 띄운다고요? 잠깐만요. 물 위에 착륙장을 띄운다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은데 파도나 날씨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자료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도쿄만에서 실제로 약 2만 파운드, 그러니까 9톤이 달하는 거대한 부유식 도크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겼습니다. 9톤이요? 와, 네, 그리고 실제 파도와 조류 환경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실제 운용을 전제로 한 매우 구체적인 테스트가 이미 진행된 겁니다. 9톤짜리 구조물로 테스트까지 했다니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도입되면 게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모든 규칙이 바뀝니다. 첫째, 육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도심에 버티포트 하나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고 부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이죠. 하지만 강이나 바다는 거의 무한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도심 항공의 가장 큰 허들인 소음과 안전 관련 민원에서 훨씬 자유로워져요. 수면 위에서 이착륙하면 소음이 지상으로 전달되는 게 훨씬 줄어들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업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해안 도시, 강을 낀 도시, 수많은 섬, 항만, 해변 리조트, 심지어 해상 군사시설까지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심 출퇴근이라는 한정된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것을 템, 그러니까 총 유효 시장이 비약적으로 점프하는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아,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이 내놓은 EVTO의 시장 예측치는 육상 인프라를 전제로 한 건데 부유식 플랫폼은 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비를 더 이상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육해공을 아우르는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인프라가 깔리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인프라를 우회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능동적인 전략이군요. 바로 그게 조비와 다른 경쟁사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가 정부의 지자체가 버티포트를 준비해주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네. 조비는 우리가 가진 휴대용 충전기와 부유식 착륙장으로 인프라를 최소화하고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매우 영리한 브리지 전략이라고 자료는 높게 평가합니다. 이 부유식 플랫폼 아이디어는 인프라 관점에서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멋진 아이디어가 항상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수익 모델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내주신 분석을 보면 굉장히 다각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단순히 하늘을 나는 우버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듀얼 유스, 즉 민간과 군수 양쪽에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군수 시장이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 수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 공군과는 사포티라는 이름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실증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죠. 오, 중요한 건 조비는 별도의 군용 기체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체와 부유식 플랫폼 컨셉만으로도 군의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외딴 섬에 군수물자를 보급하거나 함선 간의 인력을 수송하거나 재난 지역에 구호팀을 투입하는 작전과 아주 잘 맞죠. 그렇군요. 일반 소비 경기에 따라 매출이 흔들리는 민간 시장과 달리 경기를 타지하는 안정적인 국방 예산을 수익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는 분석이 점점 더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바로 일본 토요타와의 협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비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토요타가 조비에 투자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거대 자동차 기업이 미래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나요? 네, 자료는 이것을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거대한 통합 모빌리티 실험이라고 규정합니다. 통합 모빌리티 실험.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당신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립니다. 거기서 조비의 EVTO를 타고 도쿄만 해상 플랫폼에 도착하죠. 그럼 그곳에는 이미 토요타의 자율주행 셔틀 이팔레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팔레트. 네, 이 셔틀이 당신을 해상 플랫폼에서 곧장 토요타 아레나의 VIP 입구까지 데려다주는 겁니다. 와, 항공, 해상, 지상이 말 그대로 끊김없이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이동 경험 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사업이군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실증 문화를 고려할 때 이건 매우 설득력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2027년으로 예상되는 조비의 일본 상용화는 단순히 한 국가에서의 사업 시작이 아니라 이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쇼케이스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자룡의 핵심 분석입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정말 멋진데 당장 돈을 벌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자료에 언급된 이벤트 수송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미래의 수익만 바라보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다른 점이죠. 자료는 경쟁사인 블레이드의 사례를 듭니다. 블레이드요? 네. 블레이드는 이미 라이더컵 같은 대형 골프 대회나 F1 경기, 음악 페스티벌에서 헬리콥터로 수천 명의 관람객을 수송하며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조비도 마찬가지로 도심 출퇴근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스포츠 경기, 공연, 관광 이벤트 등을 타겟으로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는 뜻이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조비는 더 이상 아이디어를 가진 항공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규제와 환경에 맞춰 운용 노하우를 쌓고 있는 운용 조직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 지점이 기술 개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항공사를 운영하는 수준의 조직적 성숙도를 갖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거든요. 네, 수천회의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각국 정부와 협상하는 노하우는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조직적 성숙도가 이 회사의 브랜드 전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침묵, 실행, 공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인상 깊었는데요. 맞습니다. 화려하게 발표부터 하고 결과물을 못 내놓는 회사들과는 정반대죠.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경쟁사들은 계속 화려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혼자만 조용히 있으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것이 10년 이상 생존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단기 주가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인프라, 수익 모델, 장기 비전까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외나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이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시장의 인식을 한 번에 바꿀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자료는 바로 그 계기로 EIPP라는 미 정부의 실증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IPP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실증 파트너십인데요. 아, 어렵네요. 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료는 이걸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기체수 경쟁이라고 표현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가져와서 증명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보유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진검승부의 장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UAE 등 여러 국가에서 가장 많은 실제 비행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이 사실상 조비가 유일합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시뮬레이션이나 제한적인 테스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비는 이미 수천 시간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IPP 프로그램은 조비의 압도적인 선두 지위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을 정리해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조비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베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신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하여 구체적인 전략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항공 플랫폼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논의의 초점이 과연 저게 될까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로 확장될까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기업을 둘러싼 정말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해외의 인식 차이에서 시작해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요식 플랫폼이라는 혁신, 그리고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을 넘어선 성숙한 운영 조직으로서의 면모까지 정말 많은 아하하는 순간들이 있었네요. 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뉴스들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조비를 항공 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했는데요. 충분히 타당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통합 모빌리티 실험 사례처럼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을 잇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기업이 어느 시점부터는 단순히 항공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조비를 항공사나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사회 필수적인 이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물류 및 운송 유틸리티 기업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